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여러분, 칸트를 모르고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칸트를 모르고 영어를 할 수 있다? 100%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어에서의 해석은 인식의 세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아는 거죠. 아는 세계에 들어와야 해요. 우리가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인식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거,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석한 게 아닌 겁니다. 자, 옆에서 새가 지나가거나 뭐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인식을 못했어요. 그럼 오감으로 못 느낀 거죠. 보지 않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그럼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책을 봤는데요, 그 단어를 사전을 찾고 문법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인식의 세계에 들어온 건가요? 안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귀로 봤지만 이 머리에 있는, 머릿속 안쪽에 있는 또 다른 이해라는 인식은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죠. 해석은 인식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해석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식이라는 것은 경험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전에 읽었던 독해, 또 전에 알고 있는 거, 꼭 독해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됩니다. 그것이 새롭게 읽고 있는 것과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인식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알았다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 누가 들어도 너무 복잡하고 뭔 소리도 모르겠고 왜냐면 칸트가 나오고 이 칸트가 웬 영어야 라고 할 때, 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홍익대 편의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 영어인 것은 맞아요. 이것을 읽고 나서 아하 라고 아는 사람은 영어 강사도 모르고 읽는 여러분도 해석이 안 될 거예요. 내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주어 동사는 다 구별하고 단어의 뜻을 알려줘도 결국에는 읽고 나서 뭔 소리? 무슨 소리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칸트에 대해서, 지금 칸트에 관한 얘기 나오거든요. 칸트에 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해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칸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00년대에 조선에 태어났고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스마트폰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이 사람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겁니다. 바로 경험적 요소, 이미 알고 있는 경험적 요소와 그리고 새롭게 경험하는 이 내용이 서로 합쳐졌을 때 우리는 알았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새로운 정보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정보와 어느 정도 일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영어는 무조건 경험이에요. 독해 많이 하시고요. 듣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를 풀 때는 읽고 나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대략적으로 알면 밑에 29번, 30번, 31번에서 얼추 2개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읽고 나서 이해하는 강사가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칸트를 이미 알고 있을 때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칸트를 모른다면, 실제 칸트의 철학을 아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철학자들도 모르는 경우 많고요. 저 또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또한 대충 읽고 대충 무슨 말인 것 같은데 뭔 개소리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답을 맞히는 거예요. 약간 불안하죠. 그래도 답을 맞히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겠죠.
여러분의 주변 영어 강사들 이런 강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칸트를 모르기 때문에요. 칸트를 알아야지만 설명이 되는 강의들이라 복잡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칸트가 분할을 했어요. 분석과 종합 사이를 분할을 했어요. 이것은 흄의 그런 구별에서 이미 예측됐었어요. 관념의 관계와 관념과 팩트 사이를 구별한 거에서 이미 예상이 됐어요.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이성과 팩트 사이의 구별에서도 그림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리 그림자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미리 예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말해요. 그것이 진실이래요. 이성은 진실이다.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이성은 무조건 진실이야. 이성은 진실이야, 무조건. 자, 그림과 같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끼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성은 어떠한 거다? 아마도 거짓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똑같이 말하는 거죠. 이성은 거짓일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은 진실인 거예요. 라이프니츠 그렇게 말한대요. 자,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분석하는 그러한 진술은 어떤 진술로서 정의된다? 그 진술을 부인하는 건 자기당착으로서 정의된다. 자기 모순으로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이란 진술은 뭐로서? 그것을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자체가 자기 모순이야 라고 정의된대요. 같은 말이죠. 결국에 분석적인 진술은 거부할 수 없, denial, 거부하지 못하는 진실이에요. 위에서는 라이프니츠는 reason, 이성은 진실이에요. 그렇죠? 거짓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사람들을 설명할 만한 가치는 없어요. 왜 없다고 했을까요? 가치가 없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모순적인 개념,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 정확히 같은 그러한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분석이라는 개념만큼이나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시 갑니다. 이 정의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뭔가 설명할 만한 그런 가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순이라는 자기당착, 이율배반 같은 자기당착이라는 개념은 폭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정의, 다시 말해서 분석이라는 정의에 필요한 거예요. 폭넓은 의미에서. 그런데도 그 자기당착이라는 그런 개념은 바로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분석만큼이나 설명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양면이에요. 하나의 동전에, 불명확한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분석이나 애널리스틱, 분석을 설명하려면 보다시피 자기 모순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말도 굉장히 모호한,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명확히 설명해야 되면 얘를 명확히 설명해야 되고, 얘를 명확히 설명하려면 또 얘를 명확히 설명해야 되고, 서로가 이렇게 이런 관계라 똑같이 필요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되게 무슨 소리지? 개소리 같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갈 겁니다. 우선은 그냥 넘어가세요. 칸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분석하는 진술은 어떤 진술로 봤다? 바로 그러한 속성, 그것의 대상에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 이미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대상이 이미 개념적으로 담고 있는, 그렇죠? 단지 그 개념적으로 대상이 이미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상이 이미 개념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서브젝트, 그 대상이 본래 그 대상에서 기인한, 대상이 원래 갖고 있는, 대상에서 이미 기인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해줄게 제가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만약에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이제는 서브젝트예요. 대상이죠. 우리 영 관련 대상인데, 철수는 남자다라고 해볼게요. 남자다. 그럼 이름에서 알다시피 서브젝트, 이 이름에서 이미 이 안에 애트리뷰트, 속성이 뭐예요? 이름에서 우리가 이미 개념적으로 이 서브젝트에 담겨 있는 단지 그것은 남자라는 이미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 대상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철수란 이름이 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그 대상, 서브젝트에 이미 이것에 기인한 거란 거야. 철수라는 이것에 기인해서, 어트리뷰트, 그것에 기인해서 남자라는 이미 갖고 있는 개념이, 단지 이 개념은 이것에 기인한 거죠. 철수라는 이름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어트리뷰트, 기인하다. 그것의 특성이, 속성은 거기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남자라는 것이 그런 거다. 이러한 공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주어와 주부, 주어가 이거였죠. 주부와 그 화제와 그 서술, 화제에 대한 서술이 얘가 되겠죠. 남자다라는 거. 이 서술의 형태로 제한이 되겠죠. 진술이. 철수는 남자다. 이렇게 딱 제한이 돼요.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컨테인먼트는 제약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철수는 남자다 말고 또 뭐 있죠? 철수는 뭐 학생이다.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불구하고도 그냥 제약이 돼버리죠. 하나로. 그렇죠? 메타포리커, 다시 말하면 은유적인 레벨에서 그냥 제약이 되는 거예요. 한정되는 거죠. 컨테인먼트, 제한, 제약. 그런 억제되는 개념으로 어필하게 되죠. 철수는 남자로 어필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는 거야. 다른 건. 그러나 칸트의 의도는 명백히 나오는 건 그가 사용했던 그러한 분석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의가 아니라 그가 사용한 분석성이라는 그 개념에서 나오는, 에서부터 명확하게 그 칸트의 의도가 이와 같이 재진술될 수 있어요. 진술, 명제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 진술은 철수가 남자다, 이거 진술은 분석한 거죠. 철수가 남자가 분석한 거죠. 이걸 우리가 애널리틱이라고 그래요. 분석하는 거. 자, 철수가 남자로 분석한 거. 자, 철수가 남자로 분석한 거죠. 이 진술은 어딘가? 여기군요. 자, 이와 참여수인데, 이 진술은, 하나의 진술은, 분석은 그것이 사실일 때 애널리틱, 분석이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렇죠? 의미상으로, 그렇죠? 다시 해봅시다. 철수는 남자다. 이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애널리틱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분석적인 건데, 철수가 남자 분석한 거죠. 이런 분석은 진실이려면 의미적으로 진실일 때, 그래서 철수가 남자가 의미적으로 진실이죠. 그럴 때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수는 뭐가 있을까요? 철수는 사과를 좋아한다 해볼까요? 좋아한다. 자, 사과를 좋아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철수라는 의미에서 사과를 좋아한다는 말을 생각할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이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팩트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철수가 사과를 좋아할 수 있죠. 이게 팩트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이 됐을 때만이 분석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수가 사과를 좋아한대. 팩트죠. 좋아할 수도 있죠. 팩트죠. 그런 걸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남자다라는 의미로서 됐을 때 분석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라인으로, 이러한 쪽으로 계속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의미라는 개념을, 전제되어 있는 의미라는 개념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뒤에 가서 이해가 조금 되시죠? 앞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정리가 쭉 돼서 가볼게요. 다음에서 가장 타픽 센터스, 타픽은 뭐겠냐, 주제가 뭐겠느냐, 흉의 그러한 이성과 진실에 대한 분류,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라이프니츠의 이성에 대한 이야기와 칸트의 분석적 진술에 관한 이야기, 2번이죠. 두 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가능한 세계와 팩트, 라이프니츠만 나오면 안 되겠죠. 칸트 나와야 되고, 그러한 진술의 중요성, 이게 주부죠. 주부와 주부와 동사, 술부, 이것의 칸트의 철학의 중요성, 이거는 분명 나오긴 했지만 전체를 다루는 주제는 아닌 거죠. 자, 사실이 아닌 겁니다. 추론할 수 없는 거. 라이프니츠의 이성에 대한 개념은 칸트의 분석 개념과 비교되죠. 분명 맞습니다. 칸트가 생각한 것은 분석이라는 것은 항상 진실이죠. 그 의미 때문에, 자체의 의미 때문에. 맞죠? 칸트의 구별, 분석과 종합적 사실이라는 이 분석은 흉과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보다 앞서 있었다. 아니죠? 아까 보았듯이 foreshadow란 말 썼거든요. 섀도우란 말을, 다시 말하면 흉과 라이프니츠의 철학으로 이미 예견됐다. 그림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거니까, 그림자를 보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 얘보다 얘가 먼저라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고요.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진실, 이성에 의한 진실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된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철수가 남자다라는 이러한 분석, 이걸 이성이라고 본 거죠. 이러한 이성적 분석, 그건 진실이죠. 어디 가나 이건 팩트죠. 팩트하면 이상하네. 하여튼 true, 사실인 거죠. true, 사실인 거예요. 철수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false, 거짓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것이 종합적 분석, 바로 이걸 말합니다. 말하는 synthetic, 종합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다 알아본 거죠. 경험적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31번 갑니다. 다음에 어떤 것이 다음 문장에 이어질까요? 아까 맨 마지막에 경험에 관해서 이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자 그랬죠. 의미의 개념에 관해서 토론하자.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의미에서 알아보자 했으니까. 자, 답을 맞추는 데는 약간 공교롭게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걸 읽고 나서 이해했느냐, 인식의 세계에 들어왔느냐. 그러므로 영어는 단순하게 단어 공부나 하고 단순하게 문법 공부한다고 영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강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잠자는 시간 빼야 되고 먹는 시간, 운동 시간, 기타 등등 여러 관리하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 영어만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효율성이라는 건 바로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아끼는 방법은 단어 암기하고 문법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독해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보다시피 칸트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면 다음에 나왔을 때도 쉽게 느껴져요. 그렇게 많은 독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이제 슬쩍 이해를 해줄게요. 뒷부분이 이해됐죠. 앞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칸트가 분석이라는 것과 종합, 이것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 정확한 말은 선험적 지식이라고 말하고, 이건 후험적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분석이니까 몰라도 알죠. 철수는 남자다.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경험해고 그 다음에 아는 거. 그것을 이제 후험적 그런 지식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3은 6이다. 이거 뭐 경험 안 해도 알잖아요. 선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어널리틱이라 그래요. 후험적은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실 사이의 분할은 이미 휴음이 이성이란 관념이란 관계들과 팩트라는 문제 이 사이에서 구별했거든요. 이게 관념이겠죠.
이게 관념일 거고, 팩트는 이제는 뭐 다른 거, 경험을 알 수 있는 거의 사이에서 구별했고, 라이프니츠는 이성은 이거겠죠. 3 더하기 3은 6이다. 또는 철수는 남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팩트는 이제 다른 거겠죠. 예를 들면 철수는 사과를 좋아한다 같은 거. 사실이니까. 뭐 그런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례를 구별한 거에서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에 관한 이야기는, 라이프니츠는 이성이라는 진실을 말할 때 이건 진실이야. 3 더하기 3이 6이 진실이 아니라 말할 수 있나요? 모든 가능한 사이 다 진실이죠. 자, 이렇게 그림처럼 명확하게 묘사하는 건 우선 제치고, 간단히 이제 말해본다면, 이성이라는 그런 진실은 어때요? 다 거짓일 수가 없죠. 3 더하기 3이 거짓일 수 없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죠? 이제부터는 칸트로 가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분석적이라는 명제를, 진술을 정의하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정의하냐? 그것을 부인하는 건 자기 모순이야. 3 더하기 3은 6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체가 자기 모순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설명할 가치가 없죠. 3 더하기 3이 6이야? 그걸 설명해봐. 힘들죠.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거의. 그 개념은 자기 모순적 개념이라, 자기당착이라는 이 개념이, 왜냐면 뭐 넓은 의미에서는 이 분석성이라는, 분석한다는 것의 정의를 필요한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긴 한데,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자기당착이라는 개념은 똑같이 그 분석이라는 그 자체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명돼야 하는 만큼 그 정도로 똑같이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념이 굉장히 어때요? 듀비어스, 불명확한, 그쵸? 하나의 불명확한 동작의 양면과 같아서 자기당착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쵸? 3 더하기 3은 6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봐.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겠죠? 그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 3 더하기 3은 6인지 왜 알아? 철수가 남자인지 그냥 알아. 뭐 이런. 철수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철이라는 단어에 남자가 들어가 있나요? 숫자에 남자가 들어가 있나요? 분석이 안 되죠. 그럼 철수가 남자라는 거 우리 대충 알죠. 그냥 알아요. 그래서 칸트는 그래서 분석적이란 그런 명제를 어떤 거로 본 거죠? 그 특징이 그 자체, 서브젝트, 그 대상 자체에 있더라. 그쵸? 이미 개념적으로 그 서브젝트, 대상 안에 갇혀 있는 단지 그것은 철수가 남자라는 것은 그 대상 자체 안에 있더라. 그것에 기인한 것이더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공식이 갖는 단점은 보다시피 주어 술부로 나누니까 제한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컨테인먼트, 제한하게 되죠. 철수는 남자다라고 말하는 순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철수란 다른 개념들은 다 없애버리고 제한되게 되죠. 이게 그게 컨테인먼트예요. 이런 억제되는 개념으로 가서 남게 되죠. 그러나 칸트의 의도는 명확한 건 이렇게 분석성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분석 사용한 것은 이렇게 진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은 의미에 의해서 진실하면 애널리틱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뒤에는 뭐 개념 알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걸 제가 설명해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칸트를 모르면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 한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독해를 잘하고 싶다면,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추가되는 지식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석은 인식의 세계에 들어와야 해요. 단어의 세계가 아니라 정의로 알 수 있는. 인식은 경험과 또 다른 경험이 합쳐져서 하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번역 말고 해석.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를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끝내겠습니다. 칸트를 모르면 영어할 수 없다? 없다.